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존 볼튼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신보수주의자 가운데서도 초강경파로 유명한 인물이죠. 볼튼은 대학생 시절부터 강경 보수적인 성향이었다는데요. 소련과의 핵전쟁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대외 강경파인 공화당계 정치인 베리 골드워터의 열렬한 지지자였다고 합니다. 부시 정부 때는 국무부 차관으로서 이라크 전쟁의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 중 한 명이었고요. 유엔 대사 임기 이후에도 이란과의 전쟁, 우크라이나, 리비아, 시리아, 예멘 내전에 미국 참전을 요구해왔습니다. 미국 민주당이나 진보 성향의 언론에서는 그를 전쟁광이다, 사이코다 이렇게 불렀다는데요. 볼튼의 회고록이 나오기도 전부터 미국은 물론 우리 정가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볼튼의 발언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요,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좀 더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큰일입니다. 다음 달부터 개별 소비세가 인상된답니다. 당장 사러 가자. 쌍용자동차가 혜택이 제일 좋은데요? 6월 SUV 구매 시 정부에서 개별 소비세 최대 143만 원, 쌍용자동차에서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까지.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역시 이런 혜택은 쌍용자동차밖에 없구만. 쌍용자동차 전 시장에서.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아버지도 뉴케어, 어머니도 뉴케어,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뉴케어.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이제 자녀분이 생기세요. 사춘기 한끼 뉴케어.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뉴케어 구수한 맛,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여의도 더블 프리미엄의 중심축을 잡아라.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 누체. 9호선 색강역, 5호선 환승 여의도역과 금융 업무지구 사이,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 누체. 견본주택 오픈 중. 1833-2367 현대 엔지니어링.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오늘부터 안동 MBC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 이번 드라마의 연출자인 강병규 편성 제작 팀장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오늘 그 첫 방송 전쟁의 기록자 편이 계속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과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시작합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서울 엄청 더웠다면서요? 예. 그냥 완전히 태양 밑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조금 전에 뉴스 봤는데 뭐 오늘 35.4도까지 올라가서 예. 62년 만에 6월 하순 최고 더위라고 하는데, 웬만해선 저희 경북이요. 예. 웬만해선 서울의 기온만큼은 잘 안 지는데 여름에 오늘은 1도 졌네요. 안동도 34도까지 오르고 그 정도였는데, 어쨌든 저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교수님.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뭐 몸이 지금 뭐 3개, 4개라도 모자라시는 분인데. 예. 자, 오늘 이 날씨만큼이나 참 우리 국민들 좀 열받게 하는 그런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사실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6월 17일 6.17 대책이 나왔는데,
지난주에 나오자마자 저희 라디오 오늘에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경제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와 분석을 해봤어요. 일일이 하나하나. 그래서 오늘은 최부근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은 지난주에 다 다뤄봤으니까 교수님하고 좀 큰 틀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 경제 대책 뭐 이런 거 평가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대책 크게 봐서요. 뭐 규제 지역을 넓혔다. 그리고 대출 규제를 통한 갭 투자, 법인 투자 제한했다. 또 강남권 일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했다. 실제로는 뭐 주택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뭐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요. 법인을 통한 그 투기를 제한한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똑소리 나게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늦었죠. 늦었지만 그래도 이건 확실히 좀 막은 것 같은데 교수님 이번 부동산 대책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법인을 통한 투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런 이제 대책을 내놓으면 또 그거 피해가는 또 이제 그러니까 수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근본적인 그러니까 해법을 좀 이제 우리가 동원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해법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투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 기대 수익을 노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을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면은 제도적으로 없애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그 문제는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답이 딱 하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 정답이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하고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하고 이러면 맞습니다. 아니 뭐 지금 21번째, 22번째 대책이 나오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대출 규제하고 뭐 무슨 규제 지역 지정하고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만 하면.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러니까 그 정답을 다 알고 있고 반려들도 다 알아요. 아는데 왜 그걸 동원을 안 하느냐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여쭤보려고요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왜 알면서도 안 하냐? 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요. 문재인 정부가 사실 과거 야당을 할 때요. 야당을 할 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맨날 비판을 했던 게 뭐였었냐면요. 그 공급 중심의 대책으로 접근을 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러니까는 그 시장의 관점에서 이제 부동산 대책을 만들 때는 수요 대책하고 공급 대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공급 대책은 말 그대로 이제 공급 물량을 늘려가지고 집값을 이제 그러니까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는 이런 이제 그 소위 이 주장이고요. 수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 대책은 수요를 억제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그 투기꾼들의 그러니까 자금 동원 이 수단들을 그러니까 제한해가지고 이걸 이제 그러니까는 그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방송사들에서 가끔 이제 여론조사를 이제 하면서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수요 대책을 찬성하냐, 공급 대책을 찬성하냐 이렇게 하면요. 재밌는 결과가 나와요. 어떤 결과가요? 주택 소유자들은요. 공급 대책을 되게 선호합니다. 공급 대책을 세워서 집값을 잡아라. 이걸 선호한다. 반면에 무주택자들은요. 수요 억제 대책을 그러니까 되게 이제 선호를 해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경험적으로 부동산은 굉장히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마디씩은 다 할 수 있는 이게 부동산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경험적으로 국민들은 아는 거예요. 공급 대책은 그러니까 되게 이제 가격을 잡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그렇죠. 그럼 가격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는 그걸 혜택을 본 사람은 주택 소유자잖아요. 그래서 주택 소유자는 공급 대책을 선호하는 거고요. 그렇죠. 무주택자들은 그러니까는 이 수요 억제책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과거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야당일 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그러니까 공급 중심의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막 비판했었어요. 비판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수요 억제 대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큰 종합 대책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부 종합 대책을 5번을 했는데 그 동안에
그 동안에도 되게 수요 억제 대책을 많이 접근을 했어요. 공급 대책도 나오긴 나왔는데 중간중간에. 나왔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주안점을 둔 건 이제 수요 억제 제가 대책.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예. 수요 억제 대책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항상 뭐냐면 공급 대책이 또 맨날 거기 쫓아다녔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뭐 3기 신도시인가부터 발표를 했잖아요. 몇 달 그렇죠. 전에. 이런 작년에 거. 예. 16대 대책도 나왔었고요. 예. 이번에도 보게 되면은 강남 지역에 라든가 용산 기이청이라든가 이런 개발 대책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은 수요 억제 대책, 자기들이 부정을 했었던 공급 대책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 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러니까는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기 싫은 거예요. 떨어뜨리기 싫다. 예. 이거 이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그럼요. 예. 문재인 그래서, 정부도 집값을 떨어뜨리기 싫어한다?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게 되면요. 예.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맞아요. 예. 주택 안정화 대책. 예. 투기 수요 근절하고 맨날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네. 수요자를 보호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부동산 시장은 그러니까 안정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상화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정상화. 해요. 예. 네, 안정화라는 건 뭐냐면은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도 싫고 떨어지는 것도 싫은 거예요. 말 그대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군요. 안정화시키겠다. 그렇죠. 원래 정상대로 떨어뜨리겠다가 아니라 지금 수준 유지하겠다.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냐면 수요를 억제하게 되면 가격이 단기적으로 적어도 어쨌든 간에 이게 거래가 줄어들고 가격이 하향세를 이렇게 좀 겪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대책만 나오지 않고 공급 대책이 나오는 이유는 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떨어지는 것도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보게 되면은 한쪽에다 불을 붙이고 한쪽에다 물을 붓고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는 대책이 그러니까 그 정부 당국자도 맨날 나와서 하는 말이 집값 잡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쪽 한쪽 면에는 표현하지 않은 게 바로 집값 떨어뜨리진 않겠다 이거예요. 잡겠다는 게요. 예. 잡겠다는 거 항상 봐보세요. 이 과열 지역에 대해서 핀셋식으로 대책을 내놓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과열 지구라는 건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지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조정 지역으로 이렇게 묶고 그러는 거잖아요. 규제 지역으로요. 예. 그러니까 그 가격이 지금 그러니까 과도하게 물가 상승률이 몇 배로 오르고 그러니까는 그거를 그러니까 잡겠다는 거지. 그 속도를 그걸 떨어뜨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왜 요즘 지금 이 부동산 대책 보면 무슨 두더지 잡기 게임 하냐, 뭐 땜질 처방하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혹시 이 두더지 게임을 정부가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하더라도 인정 안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올 초에 2월 20일 날에요. 2월 20일 날에 그러니까는 이번과 같은 핀셋 대책이 나왔었어요. 당시에 뭐냐면 수용성이라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수원, 용인, 그다음에 성남 이쪽에 이쪽 지역이 이제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풍선 효과로 이제 사실 그쪽으로 불이 번진 거였었죠. 그렇습니다. 먼저였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더 이상 풍선 효과가 안 나타나는 대책을 2월 20일 날 내놨었어요. 당시에 이제 국토부 1차관이 뉴스공장에 출연해가지고 풍선 효과는 더 이상 없다고 그렇게 아주 장담을 하고 그랬었어요. 박선호 차관이었나요 그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결과적으로 뭡니까?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걸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정할 수 없는 지금 이 6.17 대책이라는 것은 그걸 시행한 거 아니에요. 또 나타나보니까 또 휴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나타났고 6.17 대책 발표하자마자 몇 시간 만에 군포, 파주 이쪽도 또 뛰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대책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러니까는 그걸로 항상 그러죠. 풍선 효과 이제 나타난다 말을 하는데. 국민들은 그러고 와서 또 이제 잊어버리지 모르겠지만 또 몇 달 지나고 하면 또 다른 쪽으로 또 이게 번져가고 그러면서 지금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경기도에 저쪽 동북부 지역하고 북부 지역을 빼놓고 경기도 지역의 수도권은 다 그러니까 규제지역으로 묶였어요. 그러니까요. 충청도 일부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경상도까지 옵니까? 이게? 아니 안 가지 한번 없죠. 이러다가 경상도까지 올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투기적인 수요들이 예. 소위 말해서 뭐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일부 그 경남 쪽에서 장난하는 걸 제가 듣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 시장에 그러니까 투기꾼들하고 정부가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속 게임 하듯이 그러니까는 숨바꼭질 하듯이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지난 우리가 수십 년 동안에 정부가 그러니까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만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땜질식 처방은 계속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러니까 수십 차례씩 막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일반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정부 관계자들 뭐 그 예. 사람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알죠. 또 풍선 효과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 근본적인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가 이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적으로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간에요. 예. 부동산에 인질로 잡혀 있어요. 아, 부동산에 인질로 잡혀 있다. 자, 개인으로 볼 때는 가게들은요. 예. 과거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저축을 하면요. 예. 자기 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고. 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일자리도 그러니까는 적어도 자기가 정년 퇴직할 때까지는 한 60까지는 보장이 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일자리도 불안정하지요. 노후도 불안하지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뭐냐면 금리도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바닥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는 대로 이걸 운용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없고요. 돈이 예.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그러니까 이 집값이 오르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 네? 예.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을 쳐다봐요. 돈이 그렇죠. 없는 사람도 뭐냐면 자기가 이거를 이 자기의 지금 어려움에서 탈피하려면은 부동산을 통해서 뭔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걸 돌파하고 싶고요.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조차도 부동산에 기웃기웃하고 하는 이유가 예. 예? 저 빚내서라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현실이 지금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게 해놓고 있다 이거예요. 예. 자, 기업도 있잖아요. 법인의 부동산 특히 대기업들이 예. 부동산 토지 소유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그 돈을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현금을 운용할 때가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거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뭐냐면 사업을 만드는 창출하는 것에 있어서 정체 상황에 빠진 지 오래됐어요. 예. 삼성전자조차도 보게 되면은 스마트폰 반도체 이후에 새로운 사업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현금 보유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을 많이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는 뭐냐면은 이 경제 성장률이 잠깐 떨어져 간단 말이에요. 예. 떨어져가는 상황 속에서 이 부동산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성장률에 기여하는 게요. 예. 박근혜 정부 때 0.6%에서 1.6%까지 차지했었습니다. 예, 부동산이 차지하는 경제에 기여하는 게 경제 성장의 기여도가요. 기여도가 예. 당시에 한 2.8% 정도뿐이 안 됐었는데 예. 2016년도 같은 경우는 한 59%를 그러니까 건설 투자가 만들어냈었어요. 어우, 건설 투자가 전체 GDP의 예. 50-60%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랑 비슷한 그러니까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OECD 국가들이 대개 한 0.1%포인트 정도뿐이 안 만들어내는데 예. 경제 성장의 기여도가요. 예. 우리는 거기에 16배인 1.6%포인트나 만들어내요. 부동산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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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지금 뭐냐면 그 후유증으로 한 마이너스 0.5에서 0.7%포인트 깎아먹고 있어요. 건설 투자가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자,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잖아요. 예. 제조업은 지금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제 오래됐고요. 그렇습니다. 예. 2011년부터 생산액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예. 생산조차도 그러니까 더 이상 기여를 못하고 있어요. 일자리뿐만 아니라요. 예. 그러면 제조업이 주력 산업인데 제조업이 지금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죠. 근데 건설업이 뭐냐면 제조업 다음으로 그러니까는 우리 경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에요. 아, 예. 그 건설 투자가요. 기업의 설비 투자보다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야. 예. 이거는 굉장히 기형적인 거예요. 아하. 설비 투자가 기업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사업에다 막 투자를 해야지만이 그렇죠. 예. 기업도 성장하고 나라 경제도 성장하는 건데 예. 설비 투자보다 건설 투자가 2배가 높은 나라는 OECD 국가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런 나라는요. 아,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기형적인 거죠. 지난 정권에 그래왔다는 거고. 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고요. 예, 그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 바뀌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건설 경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동산을 잡잖아요. 예. 잡으면 건설 경기가 이게 단기적으로 적어도 어떤 침체 빠질 수가 있다고요.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할 게 아닙니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요. 예. 그렇죠? 예. 가격이 하락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매도만 나오지 매수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 냉각될 수가 있어요. 냉각되면 뭐냐면 건설에서 부장이 안 될 건 모터를 이걸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시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정부도 뭐냐면 지금 가뜩이나 성장률도 지금 그러니까 안 좋고 그러는데 이것까지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경제가 완전히 저기 곤두박질 칠까봐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거를 그러니까 그쪽 선수들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내용들을. 다 알죠. 대통령도 아실까요? 대통령도? 대통령은 몰라요. 모르실까요? 예,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는 자기가 정권초로 그러니까 작년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권초로 그러니까 되돌려놓겠다 이런 얘기한 거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성격상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이렇게 지금 곪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부동산 시장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국민들의 소상히 다 알리고 대통령께도 알리고 해서 어떤 뭐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늦었지만.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각 부서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이 성과에 그러니까요. 관료들은 이제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경기 어려워지고 자기 책임이 이제 압박이 오고 그러니까는 이게 결국 뭐냐면 청와대에 있는 정책실장 같은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우리 경제가 지금 그러니까 연못에 고여 있는 물처럼 썩어져 가고 있다. 썩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고 돈들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거 폭탄 돌리기 하는 거예요. 폭탄 돌리기. 이게 언젠가는 이게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다 언젠가 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책실장 정도 자리에 있으면은 큰 틀에서 크게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뭐 발언한 거 보니까 뭐 또 다른 뭐 정책을 갖고 있다 또. 땜질식 처방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김상조 실장이 연초에 그러니까 뉴스공장 나와서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뭐가 해결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근본 국민들한테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을 하면은 그 깊은 병에 걸린 사람이 수술을 하게 되면 고통이 단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대신 뭐냐면 체질을 강화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러니까 이게 뒤로 미루는 거예요. 이게 이 부동산 문제가 단순히 뭐 집을 소유하고 매매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워낙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미래에도 걸려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집 마련이 어려워서 결혼도 미루고, 결혼 미루니까 출산도 미루고, 이런 상황이니까. 10대들이 장래 꿈이 건물주라는 이게, 저는 이런 얘기를요. 그러니까. 저 외국에 나가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진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요. 어떻게 10대 초애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지금 간 애들이.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집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아니 돈 많은 사람도 뭐 상가 투자하고 토지 투자하고 실컷 하라 그래요. 뭐 펀드 투자하고 증시 투자. 근데 집만큼은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교수님.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다 돼서요.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9분 9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민족 상잔의 비극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꼭 70년이 됩니다. 안동 MBC에서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을 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평일에 주 5회 총 10주에 걸쳐서 50부작이 방송될 텐데요.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의 연출자죠. 안동 MBC 편성 제작 팀장 강병규 PD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강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로운데요. 느낌이. 예. 자,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드디어 이제 한 15분쯤 있으면 첫 방송이 방영이 될 텐데 네.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게 기획 의도잖아요. 이거 왜 만들었나 좀 간략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6.25 하면 뭐 남침 뭐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뭐 김일성 이런 것들을 흔히 떠올리는데 사실은 6.25 전쟁 초기에 우리 지역인 경상북도 북부 소백산맥 산악 지역에서 전투가 굉장히 심했어요. 예. 이 전투들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점들이 좀 안타까웠고 또 하나는 전쟁은 뭐 어디서든 일어나서는 되지 않아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인류애적인 그런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소백산 일대에서 이제 그때 상당히 전투가 심했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좀 재조명해 보겠다. 자, 이거 언제부터 작품을 준비하신 거죠? 저희 작년 말에 기획 시작을 했고요. 기획은 작년 말에. 1월부터 이제 자료 수집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3월부터 대본을 썼어요. 3월부터 대본 쓰고 이거 도대체 어디서 제작하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작년에 임청각도 나왔잖아요. 네네네. 서울 가서 서울 스튜디오에서 성우들이 이제 안동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성우들이 있는 서울에서 녹음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악이든 효과든 이런 작업들을 따로 이제 녹음실에서 믹싱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한국 전쟁의 종군 기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인물인데 마거릿 히긴스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해설자로서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거죠. 이제 내레이션을 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마거릿 히긴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전쟁을 하면 보통 이제 전쟁을 따라다니는 기자들이 있어요. 예. 근데 한국전에도 되게 많았죠. 한 300명 가까이 됐는데. 아, 그렇게 많았습니까? 유일하게 여성인 종군 기자였습니다. 예. 당시에 뉴욕 헤럴드 트리뷴의 도쿄 특파원이었고 한국 전쟁이 나자마자 이틀 뒤에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기사를 써서 그걸 들고 도쿄로 다시 날아갔다가 기사를 뉴욕으로 송고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취재를 했던 기자인데 이분이 한 6개월 넘게 그 한국전에 종군을 하면서 기사를 썼고 그 기사를 모은 그 책이죠.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된 거는 자유를 위한 희생인데 War in Korea라고 해서 1951년 1월에 발간을 했어요. 이걸로 이제 퓰리처상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강 다리 폭파한 것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군인들을 직접 취재도 했고 근데 이분이 시각이 굉장히 거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뭐 공산과 자유의 대결 이렇게만 보질 않고 거기에 따르는 민간인들의 희생, 군인들의 아픔 이런 것들까지도 다 녹여내서 그려냈던 굉장히 좀 인류애적인 시각이 뛰어났던 그런 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자, 안동 MBC에서는 지난해 이제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이 제작 방송이 됐고요. 작년 그 임청각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기획한 거고 올해는 이제 6.25 전쟁 70주년 특별 기획으로 만드신 건데 작년에 그 드라마 임청각이 상당한 반응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잘 좋아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 방송사의 어떤 저력을 보여줬던 상도 상당히 많이 받았죠. 큰 상도. 네. 몇 개 받으셨죠? 3개예요? 4개예요? 네, 3개 정도 받았습니다. 4개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4개로 알고 있는데. 네. 3개 받았습니다. 3개 받았습니까? 예, 예. 올해는 몇 개 받을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열심히 제작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혹시 내년에도 또 생각하는 뭐 특별 기획 있습니까?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드라마가 조금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소재 정도까지 나오진 않았고 좀 이어가 볼 생각입니다. 예. 자,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 아까 뭐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살짝만 좀 소개를 좀 더 해 주시죠. 말씀드렸다시피 1950년
7월부터 8월 말 9월 사이에 있었던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소백산맥 일대를 중심으로 한 산악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전투들이 한 6개 정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그 전투들을 그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이렇게 긴 건 아니거든요. 매우 그러니까 짧았죠. 한두 달 사이에 있었던 전투. 6.25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7월 10일이면은 얼마 안 되잖아요. 불과 보름이니까. 보름 동안 이제 이 밑에까지 밀고 내려왔다는 거죠. 인민군들이. 그래서 굉장히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고 낙동강 방어선이 마련되기 직전에 이제 지연 작전을 펼쳤던 곳이 그때인데 예를 들어 이제 특징적으로는 상주에 뭐 민간인이 제보를 통해서 군인, 경찰, 민간인, 청년대원 이런 사람들이 합동해서 이제 그 대승을 거뒀던 일개 대대가 연대 병력을 물리쳤던 화령장 전투 또는 뭐 백병전이 굉장히 심했던 이화령 전투 그리고 뭐 한국군 최초로 이제 지게부대라고 해요. 민간인들이 이제 노무단 역할을 한 거죠. 공식적으로는 51년 6월쯤에 이제 한국 노무단이 창설이 됐는데 거기 뭐 그거 전에 진지도 구축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물건도 날라주고 부상병도 뭐 이렇게 날라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시작이 중령 영주 전투였어요. 그래서 그쪽 전투 그다음에 이제 중공군 중국 사람들인데 조선족 출신들로 이루어진 병사들이 한국 인민군들의 파견이 돼서 넘어왔죠. 이제 한국에서는 팔로군이라고 불렀는데 조선 의용군들이 그쪽에서 이제 관측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대패했던 안동 전투 또는 그 학도병들이 참가했던 영덕 포항 전투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주요 등장 인물하고요. 또 드라마에서 빠질 수 없는 그 출연 성우들 있잖아요. 전체 그 성우도 몇 분들 참여하신 거죠? 이번 드라마에? 지금 해설까지 7명이에요. 해설까지 7명 성우가. 그러면 1인 뭐 다역 이런 것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잠깐만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주요 성우. 예. 뭐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리 디킨스가 저희 드라마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마가리 디킨스는 박선영 성우가 맡았습니다. 박선영 성우 하면 좀 모르실 것 같아서 그렇죠. 어떤 배역을 맡았던? 캐리비안 해적 작은 아씨들, 컨택트, 뭐 이런 스파이더맨 이런 데에서 이제 외화 더빙할 때 그런 지금도 아주 왕성히 활동하는 그 성우고 특히나 이제 작년에 임청각 때는 석주 선생의 손부였던 허은 여사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요. 작년에도 함께 하셨군요. 그리고 뭐 김일성 또는 무초대사 역의 김기철 성우, 그다음에 뭐 이승만, 애치슨 장관 역의 김용준 성우, 워커 장군, 강소희 역할의 방성준 성우, 그다음에 뭐 인민군 역할의 고성일 성우, 그다음 뭐 거기 나오는 어린아이인 수찬 또는 여성인 선화 역의 조경화 성우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선영 씨는 해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설도 하고 마가렛 히긴스 역할을 하는 주인공 성우. 자, 그리고 드라마를 집필한 그 작가가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작가라고 생각하는데 김순희 거의 100%죠. 그렇죠. 김순희 작가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이 아주 많고 키 큰 안동의 빛이 저희 방송 작가도 했었던 이분인데 어떤 분인지 좀 이분은 주로 저희 안동 MBC에서 다큐멘터리나 교양 프로그램들을 많이 대본을 썼었어요. 뭐 허은 여사 일대기를 담은 아직도 내기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라든지 뭐 혁신유림 1, 2부 이런 프로그램들을 썼었는데 이번에 이제 라디오 드라마로 본격적으로 이게 데뷔를 하게 됐고 이거 말고도 음식 남녀 상열 심사라든지 월영교 it꽃각시 뭐 이런 작품들을 써서 그 경북 스토리 콘텐츠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그런 분이세요. 실력이 아주 출중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대본을 쓰시는 작가분 못지않게 저 이번에 음악도 굉장히 노력을 음악도 많이 중요하죠. 들였는데 라디오는 특히 더 중요하죠. 음악이. 그 영화 신과 함께 그다음에 군함도 박열 뭐 이런 쪽의 음악을 담당을 하셨던 최혜인 감독이라고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이제 30대 초반이신데 이분이 이제 전체 음악을 담당을 하셨고 작곡을 하셨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우가 남긴 한마디, 전우야 잘 자라, 뭐 어느 봄날 이런 것들을 편곡도 하셔서 저희 프로그램에 삽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라디오 드라마 워낙 좀 힘들 것 같아서 처음에 좀 고사하지는 않았나요? 김순희 작가가 힘들 것 같다고. 제가 열심히 이제
부탁을 했죠. 상고 철회해서 모셨습니다. 작년에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은 저희 라디오 오늘 담당 네. 작가 강신우 작가가 했는데 맞습니다. 왜 바꾸신 거예요? 올해 같이 안 하시고 왜 김순희 작가로? 본인이 특별한 고사한 일이라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좀 나중에 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이제 이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전선은 말씀드렸다시피 평일 6시 45분부터 한 10분 정도 네. 이렇게 방송이 나간다는 거. 총 50부작 네. 10주 동안 나간다는 거. 그리고 예. 유튜브에서도 그렇습니다. 매일 저녁 6시 45분에 공개가 됩니다. 예, 생방송으로 나가고 다시 듣기도 하실 수 네네네. 있고 놓치신 분들은 안동 MBC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당연히 그럴 수 들으실 수가 있는 거고. 네. 자, 한 30초 정도로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냥 빼놓은 말씀. 예.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마가리 디킨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쟁은 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참극이니까 예. 그 전쟁을 전쟁의 아픔들을 저희 드라마를 통해서 잘 이제 알아보시고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한 시각으로 사람들을 봤으면 좋겠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예.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전선의 연출자입니다. 강병규 편성 제작 팀장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날씨 알아보죠. 김도영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맑은 하늘에 강한 햇볕으로 열이 쌓이면서 기온이 계단식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폭염주의보 발효 중인 상태고요. 더위는 모레 수요일에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꺾일 텐데요.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또 일요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19도, 한낮에 32도 예상됩니다. 문경 현재 기온은 29도, 체감온도 30도, 습도 53%입니다. 날씨였습니다.